신사임당과 초충도. 이조 초기에 동방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리운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조선의 저명한 학자를 길러낸 현처양모의 귀감일 뿐 아니라 여류 문인이며 이름난 서화가였다.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중에는 자리도, 산민도, 초충도 등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풀과 벌레를 그린 초충도를 두고 아래와 같은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한 해 여름이었다. 그에 따라 장마가 어찌나 심했던지 한여름이 다 가도록 개인날 하루도 없이 비만 내렸다. 그러다 보니 집안 농작 안에 넣어둔 옥견지는 물론 정이 간수해둔 그림에까지 누기가 차서 곰팡이가 낄 지경이었다. 신사임당은 심혈을 다해 그린 그림이라 날마다 보살폈지만 밤만 자고 나면 누기가 차서 말이 아니었다. 모진 장마철이라 사람이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날마다 그림만 보살필 수도 없었다. 신사임당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만 뜨면 하늘을 쳐다보며 해뜨기만을 기다렸다. 한여름이 다 가니 장마철도 지나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말끔히 개었다. 햇빛을 보자 들판에 심어놓은 곡식들도 생기를 띠고 사람들도 기뻐하였다. 신사임당의 마음도 맑은 하늘처럼 거뜬하였다. 그는 아침 해가 뜨자 누기가 찰대로 찬 귀중한 그림들을 마당에 조심조심 펴놓고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기찬 그림들은 제꺽 마르지 않았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늘의 해를 빌어 하는 일이니 별 수 없이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신사임당은 한참이나 앉아 기다리다가 집안에 할 일이 있어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아들 율곡이 책을 들고 마루턱에 앉아 있었다. 신사임당은 집에 들어가면서 아들 율곡을 보고 부탁했다. 얘야, 내 집안일을 잠깐 보고 나올 테니 그새 저 그림들을 살펴보아라. 네. 율곡이 대답은 한마디로 선뜻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책에 정신이 팔려 글만 읽다 보니 마당에 널어놓은 귀중한 그림들을 보살피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닭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신사임당이 알심들여 그려놓은 초충도 그림에 달라붙었다. 신사임당이 그림을 어떻게나 잘 그렸는지 닭들은 그림에 그려놓은 벌레를 살아 움직이는 벌레로 알고 서로 다투어 가며 찍어먹기 시작하였다. 이윽하여 신사임당이 집안일을 다 보고 밖에 나왔다. 그때는 닭들이 벌써 초충도에 그려놓은 벌레들을 다 쪼아먹고 흰 종이 위에 풀떼만 남아 있었다. 신사임당은 너무도 안타까워 글에 정신이 팔린 아들을 나무람하였다. 얘야, 내 너 보고 그림을랑 살펴달라 했는데 살피지 않아 닭들이 초충도의 벌레를 다 찍어먹고 저렇게 흰 종이에 풀떼만 남았구나. 아니, 뭐라나요? 기어다니는 벌레면 몰라도 그림 속의 벌레를 어떻게 닭들이 쪼아 먹었다고 그러세요? 너 믿어 앉으면 어디 가보렴. 이제는 저 한 장의 그림은 쓸모없게 되었구나.
어머니 말에 율곡은 가슴이 덜컥했다. 총명한 율곡은 어머니가 그려놓은 그 그림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율곡은 달려가서 마당에 널어놓은 초충도를 집어들었다. 과연 어머니의 말과 같이 닭들이 그림 속의 벌레들을 죄다 쪼아먹고 있었다. 율곡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니, 소자가 잘 살피지 않아 한 폭의 명화가 이같이 되었으니 소자의 잘못이 적지 아니하옵니다. 소자에게 벌을 주소서. 신사임당은 인차 아쉬운 생각을 버리고 아들 율곡을 부추겨 일으켰다. 한 장의 그림이 잘못되긴 하였지만 글에 열중한 자식을 나무라말 어머니가 아니었다. 얘야, 근심 말고 어서 글이나 읽어라. 이 애미는 글 잘하는 자식을 나무라하지 않는다. 들었느냐? 어머니. 율곡은 어머니의 말이 너무도 고마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다시 그 초충도를 내려다 보았다. 닭들이 벌레를 쪼아먹은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였다. 생각해보니 이야말로 한 장의 명화인데 그의 깃든 사연은 더구나 길이 전할 만한 것이었다. 어머님, 이 그림만은 제가 간수해 두겠습니다. 그걸 간수해서 뭘 하겠느냐. 그만 버려라. 이젠 두고 볼 것도 못 된다. 아니올시다. 이것이 진짜 명화이옵니다. 그리고 그림에 깃든 사연은 더욱 후세에 전할만 하옵니다. 이렇게 되어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에 깃든 이야기가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 전하여졌다고 한다. 허석정. 이조 초기에 동방의 성인이라고까지 불리운 이율곡 선생이란 학자가 있었다. 이율곡 선생은 곧 외란이 일 것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내놓았으나 조정에서 듣지 않으니 임진강에 화석정이란 정자를 세워놓고 임진왜란 때 기울어진 나라 운명을 돌려 세웠다고 한다. 과연 율곡 선생이 예언한 것처럼 임진년에 바다 건너 왜적들이 조선 땅에 쳐들어왔다. 왜적들은 조선 땅을 단입에 삼켜버릴 기세로 거침없이 서울 가까이에까지 들이닥쳤다. 이리하여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고 왕실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말았다. 이때 왜적들이 서울까지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은 선조대왕은 왕실의 성원들을 거느리고 의주를 바라고 황황히 피난의 길을 떠났다. 때는 달도 없는 밤이어서 지척을 분간하기도 어려웠지만 뒤로 왜적들이 뒤쫓아오니 밤낮을 가릴 형편도 못 되었다. 선조대왕 일행이 임진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밤하늘에 구름까지 덮여 천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다. 수세 사나운 임진강은 아우성을 치며 흐르는데 강가에 배는 있어도 칠칠야밤에 그 배를 몰고 임진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갈수록 수미산이라고 뒤에서 왜적들이 쫓아온다는 급보까지 전해왔다. 의주까지 피신해야 나라를 구할 대책도 강구하고 왕실 사람들도 살려내겠는데 당장
임진강을 건너갈 방도가 없으니 이를 어쩌랴. 선조대왕은 물론 어가를 호위하여 가던 사람들은 너무도 급해서 달궈진 가마에 오른 개미처럼 안달복달하며 복가되기만 하였다. 이때 누군가 어둠 속에서 여기 정자가 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자 선조대왕은 어안에 희색을 띄우며 영을 내렸다. 즉각 그 정자에 불을 달아 강을 비추도록 하라. 선조대왕의 영이 떨어지자 수행들은 즉시 정자에 불을 달았다. 화강이 충천하며 대낮처럼 임진강 수면을 환히 비추었다. 선조대왕 일행은 그 불빛을 빌어 배에 올라타고 무사히 임진강을 건넜다. 그런데 선조대왕 일행이 임진강을 건넌 뒤에도 1시경이나 되었지만 정자의 불은 꺼지지 않고 그냥 활활 타오르며 어가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추는 것이었다. 의주에 당도한 선조대왕은 중원에 청병하는 한편 이순신과 같은 애국 인재를 등용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싸우니 마침내는 섬나라 왜적들을 물리쳐 임진 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게 된 선조대왕은 어느 하루 신하들을 불러 앉히고 크게 감탄한 바가 있어 말하였다. 전날 과인이 임진강을 건널 적에 그 정자만 없었더라도 어복에 장사 지내고 나라는 왜구의 발굽에 집 밟혔을 것이로다. 대체 그 정자 이름은 무엇이고 누가 세운 것인고? 그 중에 한 신하가 있어 자상이 아래였다. 예, 정자 이름은 화석정이라 하옵고 이율곡 선생이 세운 줄로 압니다. 선생은 미리 나라의 병구를 내다보시고 대왕마마를 구하고자 그 정자를 세울 적에 온갖 제목에 모두 흠씬 기름을 먹였다 하옵더이다. 그래서 화석정은 대왕 행차가 무사히 강을 건넌 뒤에도 꼬박 하룻밤 하루낮을 불탔다 하옵더이다. 율곡은 참으로 앞길을 내다보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로다. 전일 과인이 율곡의 말대로 10만 병사만 양하였어도 왜구는 감히 이 땅에 범접을 못했을 것이로다. 다행히 율곡이 화석정을 지어 과인을 구하고 기울어진 사직을 바로잡았으니 천추에 자랑할 공덕이로다. 경들은 어서 임진강 나룻가에 다시 화석정을 원모양 그대로 수선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임진왜란에 불타버렸던 화석정은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수건이 되어 이율곡 선생의 공덕을 전하며 오늘까지도 임진강가에 남아있게 되었다 한다. 숙종대왕의 일화. 숙종왕 즉위시에 국태민안하고 하늘 땅에 격양가가 높이 울렸으니 숙종왕이 패포파립으로 민간에 나가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며 백성들의 질고를 해결해 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야밤의 까치소리. 숙종왕이 하루는 어스름 달밤에 야순을 돌다가 서울 근처의 한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초가 앞에 서너 길이 됨직한 밤나무가 있는데
나무 아래서 깍깍 하고 남자의 까치 소리를 내니 나무 위에서 깍깍 하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뚝처럼 서서 귀를 기울여 야밤의 까치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의 거동을 눈박아 보니 남자가 나무가지를 물고 와서 깍깍 하면 여자가 깍깍 대답하고는 그 나뭇가지를 받아 물어다 까치 둥지를 트는 것이었다. 임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필경 저 속에 무슨 곡절이 있겠다고 여긴 숙종왕은 마른 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그러자 인기척에 놀란 남자가 계면쩍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여인도 나무 위에서 내려 골을 숙이고 애꿎은 옷고름만 씹었다. 남의 일에 방해를 나서 미안하오. 헌데 무슨 사연이 계시기에 야밤에 까치 소리를 하며 둥지를 트는지요. 여쭙기 부끄럽습니다. 실은 저희 낭구님이 10여 년 동안 과거를 보았건만 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비천한 출신이요.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 예물을 못 바친 탓에 밤마다 낙방이 되었습니다. 듣는 말에 집 앞 밤나무 위에 까치가 둥지를 틀면 장원급제를 한다기에 제가 하도 우겨서 남들이 자는 야밤이 되기를 기다려 까치 둥지를 틀고 있던 중이옵니다. 그 말에 부부의 심중을 꿰뚫어 본 숙종왕은 아하, 그런 일이었군. 어쨌든 노력하면 성공하기 마련이니 남들이 보건 말건 일단 시작을 한 이상 끝을 봐야지요. 헌데 어째서 이번 알성 과거를 보지 않소? 하고 물었다. 과거를 하려고 수십 년을 하루같이 공부하며 여러 차례 낙방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까치 둥지까지 들던 부부라 과거를 본다는 노인이 말에 바싹 다가서며 캐물었다. 알성 과거라니요. 내가 초저녁에 궁궐 앞을 지나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알 성과를 본다는 방이 나붙은 걸 보았소. 그게 정말이십니까? 내가 초면에 거짓말을 할 리가 있소? 실은 그래서 글 공부하는 손주놈한테 가서 알려주고 돌아가는 길이요. 노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한 소리요. 아마도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 선비들이 많이 올 테니 아침 일찍 나가보도록 하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 인작으로 까치 둥지를 만드는 열성이면 소원 성취하리다.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밤길에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두 내외는 허리 굽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뜬 눈으로 새날을 맞이한 선비가 노인님이 보았다는 궁궐 앞에 가보니 과연 오늘 오전에 알 성과를 본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 노인이 어제부터 과거를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아침 일찍 나가보라고 한 말은 정말이라 어찌나 흥분되었던지 방금 나붙은 방이어서 풀이 젖은 대로 있는 것도 봐내지 못했다. 과장에 가서도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한다 하는 선비들과 재상가들의 자제들이 모여들었다. 이번 특별관은 삼강께서 직접 글제를 낸다는 데서 장내는 술렁거렸다. 이윽하여 글자가 나붙는데 인작 한 편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글자를 보고 사서삼경을 통달했다는 선비들도 시작을 못해 망설이고 있는데 가난한 선비 눈앞에는 어쩌녁에 지나가던 노인이 인작으로
까치 둥지까지 지었으니 소원 성취하리다. 라고 하던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오르고 그 말소리가 귀에 쟁쟁이 울려왔다. 그래서 내외가 까치 둥지 만들던 일을 써서 바쳤다. 딱복지는 산더미를 이루었지만 그 중에서 까치 둥지를 만들던 선비가 당연히 장원급제하였다. 금방에 나붙은 자기 이름을 바라보며 이것은 분명 하늘이 도와서라고 생각하며 제까지 지낸 다음 어쩌녁에 만났던 노인을 찾아서 이 골목 저 골목 서울 장안을 구석구석 다 돌았으나 한강에 떨군 바늘찾기였다. 이튿날 상감께 아련하게 되었는데 한림 학사를 제수하고 친히 따라주는 어주를 받아 마셨다. 경은 고를 들어 짐을 보라.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껄껄 웃는 웃음소리에 고를 들어 바라보니 임금은 다름 아닌 어쩌녁에 자기 집을 찾아왔던 길손인 늙은이 숙종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을 추는데 늙은이는 통곡하더라. 어느 해 늦가을 밤이었다. 그날도 숙종왕은 허술한 옷차림으로 한간의 실정을 염탐하느라고 남모르게 대궐을 빠져나와 밤길이 나가는 대로 걸었다. 그는 가다가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아녀자들이 푸념소리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엿듣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숙종왕이 오막살이 창문 밖에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남자가 바가지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데 또 한 사람은 춤을 추는 모양으로 창문에 그림자가 언뜩언뜩하였다. 그러자 느닷없이 통곡 소리가 울려 나왔다. 필경 무슨 곡절이 있겠다고 생각하니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숙종왕은 저도 모르게 손끝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뚫고 외눈으로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늙은 할머니 한 분이 푸짐한 상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하는데 배감투를 쓴 사나이는 바가지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여승이 고가를 쓴 여인은 춤을 추고 있었다. 실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숙종왕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주인을 찾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주인들께 자기는 시골 사는 선비인데 알성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던 차에 길을 헛갈리고 헤매다가 불을 쫓아서 댁에 경사가 있는가 해서 잠깐 들어왔노라고 그럴듯하게 꾸며대었다. 주인 되는 사나이는 궁하게 사는 천민이긴 하였으나 예의 범절이 깍듯하였다. 손님 배웁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인이 집에 벌어진 일이 하도 개의쩍어서 들리신가 보온데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바는 아니오니 과히 허물하지 않으신다면 올라와 앉으시지요. 그 말에 더 궁금해 난 숙종왕은 물었다. 와 하니 양반들이 등살에 어지간히 넌덜미가 나는 일이라도 당하신 모양인데 나는 진골 양반도 못되고 백성들을 해치는 벼슬아치는 더욱 아니오. 아무튼 깊은 사연이 깃든 잔치에 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오. 아니올시다. 원 천만의 말씀을. 그렇다면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모양인데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주인은 얼굴을 붉히고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었다. 이 사람아,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대답 올리지 못하나? 이 늙은 것이 아래리다. 먼저 여기로 올라앉아 약주나 한 잔 드시면서 들으시지요. 할머니가 술을 부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나이는 노친의 아들이요. 젊은 여인은 며느리였다. 아들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오던 선비의 아들인데 아버지 가르침을 받아 글 공부를 하고 과거볼 차비를 하는 중 부친이 중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말았다. 효자인 아들은 과거 볼 걸 뒤로 미루고 부친의 병구안에 정력을 기울였다. 부친이 병석에 누워 10여 년을 고생하다 보니 약간한 돈 부치는 약값으로 들어가고 집에는 개칠 몽둥이 하나 없이 털면 먼지뿐이었다. 그러나 효성이 부족했던지 백약이 무효하여 부친은 사망하였다. 오늘이 바로 부친이 상사한 지 3년이 되는 날인데 또 홀어머니 환갑 생일날이었다. 아무리 효자 효부였지만 정성과 효성으로는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효부인 며느리는 남편도 모르게 머리태를 베어 팔아서 어머님의 환갑 잔치상을 차리었다. 아들은 아내가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는 머리태를 팔아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을 보고 지아비로서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서름이 북받치는 데다가 아내의 갸륵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 바가지 장단을 치며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축복하여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 며느리는 고가를 쓰고 춤을 추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마련된 음식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춤을 추다 수건이 벗겨지는 바람에 중의 머리가 된 것을 보고서는 그 사연을 알고 야속한 자식들이라고 목 놓아 통곡하던 참이었다. 사연을 듣고 난 숙종왕은 효자 효부의 갸륵한 마음에 너무나 감동되어 눈곱을 찍으며 효성은 하늘이 알아줄 터이니 부디 이번 알 성과거에 응시해 보시지요. 하고 거듭 당부하고는 돌아갔다. 과거 날이 돌아오자 선비는 과객의 말을 듣고 믿져도 본전이요. 혹 과거에 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과장을 들어갔다. 이번 과거의 글재는 상감께서 특별히 어제를 내걸고 글을 짓게 한다는 데서 한다 하는 선비들이며 재상가의 자제들이 이른 아침부터 구름대 모이듯 하여 시루 안에 콩나물 차듯 꽉 들어찼었다. 이윽고 글재가 나오는데 상가 승무 노인곡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는데 늙은이는 통곡하더라 라고 써 있었다. 방금까지 호기만장하던 선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채머리를 흔들었다. 다만 가난한 선비만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이 우리 집안일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 생각하며 자기 집 일을 그대로 적어서 바쳤다. 과거가 끝나고 금방이 나붙는데 자기 이름이 쓰여 있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보고 또 보던 선비는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금 보고 제 볼을 꼬집어 봐도 갈데없는 자기 이름이었다. 이튿날 선비는 상감의 부름을 받고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는데 경은 아직도 과인을 몰라보는가 하며 껄껄 웃는 소리에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그는 바로
어젯밤에 자기 집에 왔던 과객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숙종대왕과 야장쟁이. 하루는 숙종왕이 야순을 돌다가 한 곳에 이르니 한밤에 요란한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니 야장간이었다. 추워. 날씨도 춥군. 담뱃불이나 붙이고 갑시다. 숙종왕은 담뱃불을 구실로 야장간 안으로 들어갔다. 중년의 사나이가 한창 벌겋게 달군 쇠를 두드리다가 자기가 깔고 앉았던 걸상을 내놓았다. 여기 앉으셔서 온몸을 녹이시지요. 인품도 후한지라 숙종왕은 담뱃불을 붙이며 물었다. 주인께서는 어찌하여 남 다 자는 야밤 삼경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해야만 장리를 갚고 장리를 놓지요. 임금이 생각해보니 장리를 놓는 사람이 장리를 갚을 수 없고 장리를 갚는 사람이 장리를 놓을 수 없는 모순된 말이라 해득할 수가 없었다. 아니, 건 무슨 소린지 난 듣고도 모르겠소. 장리를 갚는 사람이 어떻게 장리를 놓는단 말이오. 이렇게 받들어야만 아버지를 받들고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님께는 장리를 갚고 자식한테는 내가 늙음하게 얻어먹을 장리를 놓는 것으로 되지요. 아, 그렇구려. 보아하니 당신은 채권이나 읽었겠소. 책이다 뭡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새 없고 새끼 많은 소멍에 벗을 날 없다고. 부모 처자들이 나 하나를 바라보는데 어느 여가에 책을 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유식한 말씀만 하시는데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소? 하하, 과거를 암만 보니 나 같은 무식쟁이요 가난뱅이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요. 물론 문과란 선비들이 하는 일이지만 때론 시기를 잘 만나서 운수가 트일 때도 있지요. 네, 방금 오다 들으니 내일 숙종대왕께서 특별과를 보는데 그도 업문으로 과거를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산을 보면서 매산자 하나 못 쓰지만 난 놓고 기획자인 업무는 뜻게 글이나 배웠길래 내일 특별과에 참여할 생각이오. 그러니 당신도 어서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 일찍 과정에 나오시오. 말씀을 해줘서 고맙소만.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봐서 뭘 하겠습니까? 허허, 젊은 사람이 어째서 나약한 소리라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말도 있지 않소. 내일 우리 과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닌 밤중에 와서 실없는 소리를 하고 나가는 영감을 바라보며 야장쟁이는 너무나 우스워서 혼자 웃었다. 자기를 보고 과거를 보라는 사람이 다 있으니 꼭 미친 영감이라고 생각되었다. 헌데 자기 머리에 털이 난 후 처음 듣는 업문 과거라는 바람에 도대체 업문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 싶어 한번 시험해 볼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영감쟁이도 과거를 보겠다는데 뼈 마디마다 피가 한 동이씩이나 고인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 보겠는가 하는 반발심도 일어났다. 닭의 모가지를 잡고 새날을 맞은 야장쟁이는 믿져도 본전이니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과장을 찾아갔다.
선방대에 들어가니 양반 선비들이 덜어 모였는데 일찍 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소식을 몰라서 그랬던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야장쟁이가 어젯밤에 만났던 영감이 어디에 있나 해서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데 어제가 나왔다. 영감쟁이 말대로 업문인데 다가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다시 봐도 자기가 어젯밤에 지나가던 영감쟁이와 주고받은 장리에 대한 문장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그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님을 깨달은 야장쟁이는 옳지! 그분이 바로 숙종대왕이었구나! 하고 감탄하며 쓱쓱 써서 바쳤더니 영락없이 장원급제하였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밤중의 물레소리. 어느 날 밤 숙종왕은 관복을 벗고 평복을 갈아입고서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궁궐을 벗어나 인가들이 충충 들어앉은 골목길에 들어섰다. 밤은 깊어 조용한데 숙종왕이 한 골목에 이르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한 물레질 소리였다. 아하, 어지간히 살림이 구차하면 남 다 자는 이 밤중에 물레질을 할까? 숙종왕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니 오막살이 집이었다. 숙종왕은 창문에 다가가서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뚫고 한눈을 구멍에 대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은 비록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으나 집안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두었는데 중년의 아낙네가 물레질을 하고 그 옆에는 연하문살 됨직한 소년이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글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이때 소년의 발치에서 새우잠을 자던 계집애가 발딱 일어나더니 두 눈을 비비며 종알거렸다. 아이, 난 깜빡 잠이 들어댔네. 엄마, 오빠도 이제 그만 주무세요. 나도 잘게. 너 먼저 자거라. 오빠 되는 소년이 계집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자리에 눕히었다. 계집애는 다시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어머니, 나 먼저 자겠어요. 어머니와 오빠도 이제 주무세요. 하고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자 손바닥만한 포대기를 배 위에 걸치고 누웠다. 숙종왕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이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부지런한 아낙네와 어머니를 동무하여 밤늦도록 공부하는 착한 아들, 그리고 나이는 비록 어리나 예절 바른 귀여운 소녀를 보니 숙종왕은 생활이 구차해도 아이들을 저렇듯 훌륭하게 키우는 아낙네와 집주인이 마음에 들었다. 이튿날 숙종왕은 판서를 불러 어저녁에 자기가 갔던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보지 못한 지아비가 오지 않았다. 집주인은 어디 갔기에 오지 않았느냐? 아래옵기 황송하옵니다. 치아비는 재작년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몸을 바쳤사옵니다. 아, 그래요. 음. 숙종왕은 자기의 실언을 뼈아프게 느끼며 이윽도록 생각하더니 미안하오 부인. 그동안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였소. 그런데 어쩌녁에 무슨 일들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밤늦도록 물레질을 하였사옵니다. 음, 너는 어쩌녁에 무엇을 했느냐? 숙종왕이 소년에게 물었다. 저희들 때문에 밤늦도록 일하시는 어머니를 종무해서 성현들의 글을 읽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내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하겠느냐? 어려운 걸 내시면 대답할 수 없나이다. 허허허, 그래. 자, 잘 듣고 이제 대답을 해보아라. 개 6마리에다 고양이 3마리, 거기에다 쥐 2마리를 몰아넣으면 모두 몇 마리겠느냐? 9마리입니다. 소녀는 임금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대답했다. 아니, 개 6마리에다 고양이 3마리를 합하면 벌써 9마리인데 거기에다 또 쥐 2마리를 넣으면 11마리이지 어찌하여 9마리겠느냐? 쥐 2마리는 고양이가 잡아먹었으니깐요. 그래, 하하, 과연 총명하도다. 숙종왕은 기뻐서 껄껄 웃고 나서 이번에는 소녀에게 뭘 했는가 물었다. 그러자 계집애는 조그마한 얼굴에 홍주를 띄우며 고개를 숙이더니 낮고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제 낮에 어머니께서 밭에 일하러 나가신 사이에 바가지로 물을 날라다가 독에 골독 채우노라 고단해서 공부한다는 게 그만 잤습니다. 과시 효자 효녀로다. 부인은 젊은 과부의 몸으로 애국자의 가정답게 아이들을 잘 가르쳤으니 그 공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지아비에 못지않으니 내 널리 표창하리로다. 여봐라, 이 여인에게 쌀 100석과 비단 100피를 주고 저 효자 효녀에게 종이 100권과 붓과 먹을 후히 주도록 해라. 이리하여 과부 여인은 하루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면서 과부의 평소의 언행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여 하늘이 굽어 살피었다고 했다. 근데 그 뒷집에는 다욕스럽기로 소문난 들창코 여인이 있었다. 들창코 여인은 저녁 밥상을 차리다 말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들창코 여인은 쌀과 비단을 보고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지지콜콜이 케어묻더니 치마폭에 바람을 날리며 휘잉하니 제 집으로 뛰어갔다. 자기도 꼭 더 많은 상품을 타오리라 작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집 문턱을 넘어서자 부산을 피우며 고하됐다. 이봐요. 요 사이에 임금이 밤에 순찰을 다니며 가난한 집에 상금을 준대요. 저 앞집 박과부는 하루 저녁에 부자가 됐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대? 그녀는 밤새워 물레를 돌리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책을 보았는데 낮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글쎄 잎살과 비단을 파리로 주더래요. 저런. 그러니 당신도 오늘 밤에 정신 좀 차리고 어디 가서 도박을 놀든지 건달을 피우든지 집에 오지 말아요. 그리고 얘야, 너 앞집에 가서 공짠지 맹짠지 하는 책을 빌어다가 밤늦도록 읽어라. 내가 글을 배웠어야 읽지요. 망할 놈의 자식. 글을 몰라도 책을 쥐고 흥얼흥얼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 들창코 여인은 꽥 소리를 지르고 휘잉하니 나가더니 물레와 맹자책 한 권을 얻어가지고 왔다.
여인은 밥상은 한쪽에 밀어놓고 아들에게 책을 주어 흥얼거리게 하고 자기는 물레를 돌리었다. 그런데 얼마간 돌리고 나니 팔이 아파서 계속해서 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허란 일이 없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저고리를 벗고 벌렁 누워서 발로 물레를 돌리었다. 이때 숙종왕이 또 성내를 돌다가 오늘 아침에 상을 준 과부가 뭘 하는가 궁금해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그 집에 가보니 역시 어제 저녁과 같은데 다른 점이라면 소녀도 오빠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었다. 숙종왕이 흐뭇하여 돌아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었다. 분명히 물레질 소리는 옳은 것 같은데 가락이 돌아가는 고르로운 소리 대신에 껐더덕 껐더덕 하는 소리가 나다가는 즘즘하고 즘즘했다가는 또 떨꺼덕 떨꺼덕 하고 들려왔다.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서 살그머니 창호지를 뚫고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집안은 수라장인데 한 여인이 옷통을 벗은 채 큰 대자로 누워서 심심풀이로 빈 물레를 발로 돌리고 있었다. 떨꺼덕 소리가 날 때마다 메주덩이 같은 저통이 춤을 추었다. 숙종왕이 다시 들여다보니 남자애는 코와 침으로 책을 매닥질 해놓고 그 위에다 볼을 틀어박고 자는데 젖먹이 아기가 빽 하고 울자 모두 놀라 깨었다. 아이고, 잠이 와 죽겠는데 울기는 듣기 싫다. 사내아이가 발로 우는 아이를 밀어놓으니 계집애가 자지러지게 울자 들창코 여인이 벌떡 일어나 사내아이의 뺨을 찰싹 갈기고는 우는 애를 끌어안았다. 과분의 집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지라 숙종왕은 이튿날 들창코 여인을 불렀다. 어쩌녁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바른대로 아래여라. 임금이 묻자 오늘 상을 타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들창코 여인은 예, 소첩의 남편은 외적을 치다가 목숨을 바치었고, 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으로 물레질을 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애는 커서 죽은 아버지 뒤를 잇겠다면서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단숨에 줄줄 하였다. 그런데 시퍼런 코를 훌쩍거리던 아들애가 아버지가 죽긴 언제 죽었어? 엄마가 도박 놀러 가라고 해서 어제도 안 왔는데? 하고 까발가 놓는 바람에 갯골망신을 하였다.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여봐라. 이년의 남편을 잡아다 하옥시키고 이년은 볼기 40매를 상으로 주어라. 그 바람에 얼굴이 새까맣게 된 욕심 많고 심보 나쁜 들창코 여인은 매를 상으로 받고 반주검이 되어 집으로 기어가고 도박판에 있던 그의 남편은 술만 처먹고 처자를 다스리지 못한 죄로 나졸들에게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다. 소년부사. 그리 멀지 않은 예전에 9살에 부사가 된 총명한 소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이두왕이다. 가난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두왕은 4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더니 9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동래부 부사로 부임되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조그만 코올리게 아이인지라 이방과 형방 등 문무관원들이 모두 업수이 보고 공무에 태만하면서 매일 질탕치듯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이방은 소년 부사를 제일 깔보면서 제 마음대로 하였다. 그랬건만 소년 부사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고 송사가 있으면 말로 할 건 말로 하고 글로 쓸 건 글로 써서 잠깐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딱 갈라 처리하는 데서 문무관원들은 물론 백성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방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알며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랴 싶어 하루는 매 사냥꾼을 불러서 원님한테 매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소지를 올려라. 하고 시켰다. 소지를 받아본 소년 부사는 즉석에 붓을 들어 매는 청산의 물건이라 청산에서 얻었다가 청산에서 잃었으니 청산더러 물어봐라. 만약 청산이 대답이 없거든 청산을 결박지어 대령케 하라. 고 썼다. 이방이 보고서 소년 부사의 뛰어난 지혜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이방은 고를 짜고 짜던 끝에 또 동네 범사라는 절의 중을 시켜 회오리 바람에 쓰고 다니던 굴갓을 잊어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하고 원정을 올리게 하였다. 중의 원정을 듣고 난 소년 부사는 대사님께서 끈을 든든하게 하지 않아서 끈이 끊어져 잃어먹었겠구려. 하고 물었다. 아니옵니다, 사또님. 끈을 든든히 했건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갔사옵니다. 그게 정말이겠다. 이에 소승이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틀림이 없지. 예, 그럼 나가서 기다려라. 소년 부사는 이렇게 중을 내보냈고 이윽토록 골똘히 생각하더니 여봐라 하고 아전을 불렀다. 지체 말고 앞강에 가서 사공 둘만 데려오너라. 이방과 문무관원들은 갓을 찾아달라는데 사공을 불러다 뭘 할 건가? 하며 궁금해서 수군거리는데 아전이 사공 두 사람을 데려왔다. 사또님, 분부대로 세령했나이다. 음, 사공은 들으시오. 배가 남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남풍이 불면 배는 어떻게 가야 하오? 원님의 물음이라. 사공은 돛을 어떻게 달면 돌아서 간다고 아래였다. 그럼 배가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북풍이 불어서 남쪽으로 밀려가면 어떻게 하오? 그럴 때면 새바람에 돛을 어떻게 달면 배가 돌아서 간다고 대답했다. 헌데 바람이 아니면 만경창파 못 다니는 배가 회오리 바람에 파손당할 때도 있느냐? 사공은 이번에도 무슨 바람과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주치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돛을 미처 내리지 못하면 배가 파손되거나 엎어진다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보니 바람을 일으키는 건 말짱 너희들의 조화로구나.
소년 부사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공들은 대꾸를 못했다. 사공 듣거라. 법무사 대사님께서 회오리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다 하니 필경 바람을 좌우지하는 너희들의 작가니라. 너희들이 물어주어야겠다. 그러니 한 사람은 토기점에 가서 바람에 다시는 날려가지 않도록 좀 묵직하게 굴갓 하나를 해오너라. 그런데 그 중이 끈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니 다시는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게 대못을 박도록 구멍 둘을 뚫어라. 그리고 한 사람은 야장간에 가서 못 두 개를 쳐오되 작으면 빠질 테니 큼직하고 길쭉하게 쳐오너라. 언제나 도적발이 저리다고. 그 소리를 들은 이방의 잔등에서는 식은땀이 소리 없이 줄줄 흘러 발 뒤축을 적시었다. 사또의 뜻을 알게 된 사공들은 신바람이 나서 불이 나게 달려가더니 굴갓과 대못 두 개를 해왔다. 굴갓 잃어먹고 상소한 중놈을 불러들여라. 중놈이 원님 앞에 꿇어앉자 소년부사는 굴갓을 찾을 수 없어 새로 하나 해왔으니 한번 써봐라 하고 명을 내렸다. 중놈이 흙으로 만든 굴갓을 보고 낯이 백지장이 되어 망설이자 두 나졸이 접어들어서 중의 머리 위에다 씌우니 중놈의 모가지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아까 저 중놈이 말하기를 각끝을 든든히 했어도 날려갔다고 하니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라. 나졸들이 못과 망치를 들고 다가서자 이방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됐다고 생각한 중놈은 얼굴빛이 수검댕이가 되어 눈물을 좔좔 쏟으며 사또님, 소승이 죽을 죄를 졌사오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실직고 하겠나이다. 하고 빌었다. 할 말이 있으면 어서 아뢰어라. 사실은 이방 나으리가 소승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시면서 행하지 않으면 목을 낮추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하하 에이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남의 말을 고지 듣고 망동하는 중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군다나 나의 한팔인 이방이 그렇게 시킬 리도 만무한 일이라. 여봐라, 저놈이 본관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곤장 열매를 안긴 다음 토기 굴각과 목값은 물론 사공들의 하루 품삯을 배상하도록 하게 하여라. 그제서야 사공과 나졸들은 소년 부사의 지혜와 살이 밝은 처사에 감복되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찬송하였다. 오직 이방만이 떨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상이었다. 그래도 소년 부사는 이방에 대하여 이런 방고도 없을 뿐 아니라 견눈 한번 보내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이방은 버릇을 못 고치고 소년 부사가 자기를 무서워서 어쩌지 못한다고 여기며 여전히 소년 부사를 깔보고 헐뜯는지라 소년 부사가 이방을 불렀다. 이방아바이, 이방아바이. 사또님, 부르셨습니까? 저 밭에 가서 수수장 한 대만 끊어다 주게. 헌데 이방이 수수대를 들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보면
또 원님이 장난한다고 할 테니 아무도 모르게 소매 안에다 감춰가지고 오되 끊지는 말고 그대로 갖다 주게. 예. 이방의 생각에는 소년 부사가 새 장을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속으로 혀를 차며 밭에 나가 긴 수수대를 베었으나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 토막 끊어서 팔소매에 넣어 가지고 왔다. 아니, 내가 뭐라고 했나? 끊지 말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출 채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끊었습니다. 어? 그거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해? 이방은 전내나는 소년한테 꾸지름을 듣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져 돌 부은 소리로 대꾸했다. 그렇게 긴 걸 어떻게 소매 속에다 감춥니까? 사또님께서 한번 넣어보시오. 뭐시라고? 여봐라. 예. 어서 저놈을 결박지어라. 사또의 명이라 형방과 집장사령이 나서서 이방을 묶어 꿇어앉혔다. 이놈, 네 죄를 알만하냐? 1년 자란 수장 하나도 소매 속에다 넣지 못하는 주제에 9회나 자란 나를 네 손 안에 넣겠다고? 고얀 놈, 그만큼 깨우쳐 주었는데도 속위에 경일 끼니 누구를 원망할 소냐?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때부터 문무관원들은 원님 앞에서 더는 거짓말을 못했으며 공무에 게으른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총명한 소년 부사는 조정의 무능과 양반 나으리들의 못된 행실을 여지없이 까발키고 사정없이 처리한 데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간신들의 거듭되는 무함과 밀고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역적으로 몰리어 멀고 먼 함경북도로 정배살이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나이 어린 원님의 하나였던 소년부사 이두왕의 이름을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만고의 길이 빛날 슬기로운 그의 지혜와 업적만은 인간의 뿌리 받고 대의 대를 이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고 있다 한다. 남씨 부인의 원을 풀어준 박문수. 회포파립에 부서진 갓을 쓰고 꼬부랑 막대기를 짚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상주읍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저녁 때여서 집집의 굴뚝마다에서는 삼당 같은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박문수는 산등성이를 내려 첫 입구에 있는 외딴 초가집 마당에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다. 웬 아낙네가 밤나무 가지에다 밧줄을 매더니 한 끝을 자기의 목에다 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저런! 여보시오! 잠깐만! 박문수가 급히 달려갔으나 어느새 여인은 목을 걸고 척 늘어졌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밧줄이 길고 나무가지가 휘어지면서 발이 땅에 닿이었다. 박문수가 올가미를 풀고
여인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눕히고 사방을 둘러보니 서너 살 되는 사내 아이가 쌕쌕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어. 저런 철부지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는 여인에겐 아마도 기막힌 사연이 있겠구나. 박어사는 혀를 차며 옆집으로 달려가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중년 아낙네가 역시 혀를 차며 집신을 끌고 앞서 나섰다. 박문수는 주막을 찾아 자리를 잡아놓고는 저녁 밥술을 놓기 바쁘게 그 집으로 찾아갔다. 중년 부인이 아이를 보더라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못 쓴다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었다. 박문수가 자리에 앉아서 혹시 힘이 들지 모르니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니 중년 부인이 먼저 말꼭지를 떼었다. 올 한 해에 이 집에서 송장이 셋이 났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부사와 원님한테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니, 백성들을 위한 사또들인데 사또한테 죽음을 당하다니요. 좀 자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년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박문수는 치가 떨렸다. 올 봄에 충주 부사가 사냥을 나왔다가 바로 이 남씨 부인의 여동생을 보고는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16 수줍은 나이의 처녀가 거절을 했다고 해서 두 손목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아매서 끌고 가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런데 여름에 산놀이를 갔다 온 님이 남씨 부인을 보자 또 그만 환장할 지경이 되어 새파란 대낮에 붙잡고 겁탈하려는 걸 남서방이 보고서 격분을 참지 못해 달려들었다가 형방과 사령들께 붙잡혀 사또를 관세했다는 죄명으로 하옥시킨 후 형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남씨 부인을 찾아와서 하룻밤만 사또님을 모시면 내놓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씨 부인은 이를 옥물고 거절하였다. 그 후 하루는 시집가서 과부가 된 신우이가 오래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왔다. 올케한테서 죄다 들은 신우이는 사또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형방이 또 와서 졸랐다. 신우이는 비장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하룻밤 사또님을 모시면 오래비를 내놓겠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형방은 측은한 체하며 그러되 남씨 부인의 옷을 입고 남씨 부인으로 가장해서 오늘 밤에 와서 모시라고 했다. 올케가 안 된다고 붙잡았으나 신우이는 형님을 뿌리치고 관하로 찾아갔다. 제 눈으로 보는 데서 사람을 내놓으세요. 아, 건 염려 마라. 자, 여기서 보라고. 형방은 관문을 열어놓고는 옥에 가서 남서방을 내놓아 산문을 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신우이는 그날 밤 짐승 같은 원님의 품에 안겨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오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속은 줄 알게 된 신우이는 관가에 뛰어들어 따졌다. 그러자 형방은 뻔뻔스럽게도 내놓는 걸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미심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가두었노라. 하고 고하됐다. 그 바람에 원님이 나와서 무슨 일에 벅적고와 되는가고 하문해서 형방이 사실을 말하자 원은 시치미를 떼고 자기가 과부에게 속았다고 천길만길 뛰면서 신우이마저 하옥시키라고 하고는 형방을 보고
남씨 부인이 오늘 밤에 와서 수청을 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전하라. 고 울렁했다. 형방한테서 이 말을 들은 남씨 부인은 기가 막혔다. 이 세상에서 인물이 고와도 원수로구나. 자기 한 몸 때문에 가족이 전멸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바치고 옥에 가보니 남편도 시누이도 이미 송장이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오늘 아침에 돌아온 남씨 부인은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자결하려던 참이었다고 하였다. 박어사는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웬만한 일에는 암행어사 출두를 하지 않는 박문수였건만 내일 아침에는 부득불 마페의 위력을 과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씨 부인을 달래었다. 들어보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 놈이 사또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고을의 정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원수를 갚지 않고 자결하신다면 돌아가신 낭구님과 신우이께 미안하고 철 모르는 자식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머니 원수를 갚읍시다. 내가 원수를 갚아드릴 테니 내일 아침에 관하로 나오십시오. 앞집 아주머니도 같이 구경 오십시오. 관가가 뒤집힐 겁니다. 박문수는 이쯤 귀띔하고는 주막으로 돌아온 즉시로 서리 역졸 한 명을 찾아내어 이리이리하라 분부하였다. 아침을 먹고 진시가 되자 어사 박문수가 관아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선비, 장군, 농군, 도련님으로 분장한 서리 역졸들이 출두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라 재잡담하고 관아로 들어섰다. 웬 놈이냐? 문지기 사령이 꽥 소리쳤다. 사또님께 아랠 말씀이 있어. 흥! 사또님은 너 같은 거지는 만나지 않는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해? 박문수는 입에서 신물이 나왔지만 꾹 참고 사령의 손을 붙잡아다가 허리춤속을 만져보게 하였다. 사령은 돈이 생기는가 해서 박문수의 허리춤을 들고 보니 삐죽이 내민 것은 마패인지라 어찌나 놀랐는지 소리도 못 지르고 입만 딱 벌린 채 꿇어앉는 것을 박문수가 찍소리 말고 사또한테로 안내해라. 고 하니 그제서야 연신 고를 끄덕이며 앞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겨우 한 발자국씩 떼는 것마저 갈짓자로 걸었다. 사, 사또님, 아, 아, 암. 넌 잠자코 있어라. 박문수가 앞에 나섰다. 넌 웬 놈이냐? 예, 본골 사또께서 백성들의 질고를 관심하지 않고 뭐시? 국록을 타먹는 사또께서 부녀자 농락에 정신이 팔려 백성들 파리 죽이듯 하니 저런 미친놈이구나. 이 애들아 뭣들 하느냐. 저놈한테 오라를 지우고 아가리에 자갈을 물려 다시는 입방아를 찢지 못하게 해라. 예이. 가만. 박문수는 달려드는 사령들을 부리치며 포항 무독한 사또는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얘들아! 하고 소리치니 그 소리가 용의 목소리요 범의 꾸중이라. 수십 명의 서리 역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뛰어드는 바람에 박문수를 붙잡자던 사령들은 발이 땅에 얼어붙었는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옴짝달싹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하는데, 눈치 빠른 사또놈은 병풍 뒤로 꼬리 빼는 것을 어느새 역졸이 달려들어 목덜미를 쥐어다 뜰 아래 내동댕이 쳤다. 형방이 또 꼬리 끼고 내빼는 걸 올가미를 던지니 개새끼 끌려오듯 했다. 이때 남씨 부인이 앞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관아에 들어서다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에 쟤밖에 없노라고 기고만장해서 사람을 죽이고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온밤 자기 몸을 샅샅이 짓무르고 깨물며 못살게 굴던 미친 개이며 철천의 원수놈인 사또가 하루아침에 길에 나선 미친 개가 되어 사람마다 잡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때리고 차는 것을 보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남씨 부인께선 이리 가까이 와서 한매친원을 푸십시오. 이놈, 저 여인을 아느냐? 바로 네 죄악의 철증이 아니냐? 사또는 다가서는 남씨 부인을 보자 질겁하여 손으로 이마를 싸주고 뒷걸음질 쳤다. 얘들아, 이 고을 백성들의 하늘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드려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형방의 목을 잘라 저작거리에 걸어놓자 지나가고 오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졌다. 구석평과 용녀. 옛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하루는 민부들이 장성을 쌓을 주춧돌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러 엄청나게 크고 기이하게 생긴 바윗돌을 찾았다. 그 바윗돌은 집채와도 같이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 민부들은 의논 끝에 그 집채 같은 바윗돌을 깨서 날아가기로 하였다. 힘꼴이나 쓴다 하는 장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 횡행 엇가라 매질하며 깨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매로 내리칠 때마다 그 바위에서는 덩덩하고 속이 굵은 소리가 났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는 돌이라며 힘들여 깨지 말고 아예 내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다들 이미 깨기 시작한 돌이니 깨놓고 보자 하였다. 모두들 깨자고 해서 깨놓고 보니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었다. 속이 둥그렇게 빈 그 바위돌 속에 하늘의 선녀 같은 절세 가인이 손에 무엇인지 들고 앉아 있었다. 민부들은 꿈 같은 일이라 모두 제 눈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눈을 비벼가며 보았지만 틀림없는 한 미녀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일이라 민부들은 이 일을 나라에 보하였다. 곁에 삼천궁녀를 두고도 어디에 미녀가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귀가 벌쭉해지던 진시황은 돌 속에
천상 선녀 같은 미녀가 앉아 있다는 기문을 듣자 그 소리를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시황은 신이 어가를 타고 부랴부랴 돌 속에 앉아 있는 미녀를 찾아왔다. 진시황이 와보니 과연 듣던 말과 같이 달 속의 상아가 내려온 듯도 하고 옥경에 사는 선녀가 내려와 앉은 듯도 하였다. 헌데 이상하게도 무슨 연고인지 천하에 쟤밖에 없다는 일국 황제가 말을 시켜도 돌 속의 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진시황의 영을 듣고 힘 장사들이 돌 속의 미녀를 꺼내려 해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천하를 쥐락펴락한다는 진시황도 방도가 없었다. 진시황은 하는 수 없어 그 연고를 알아내고 돌 속의 미녀를 움직여 내오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노라는 어명까지 내렸다. 며칠 후에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진시황 앞에 부복하고 아뢰었다. 황제님 전에 아뢰옵니다. 그 돌 속에 있는 미녀에게 석 달 동안 중국 사람의 젖을 먹이면 가히 움직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었고,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연고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 그게 실말이냐? 이 늙은 몸이 어찌 황제님 전에서 거짓말을 하오리까? 소인의 말대로 하여 보옵소서. 진시황은 전 많은 유모들을 불러들여 돌 속의 미녀에게 젖을 먹이었다. 돌 속의 미녀는 젖을 받아먹기 시작하더니 과연 석 달이 지나자 산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말을 했다. 진시황은 너무도 기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가를 보내어 돌 속의 미녀를 궁궐에 불러들였다. 진시황은 입궁한 그녀를 보고 물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건데 무슨 연고로 바윗돌 속에 들어갔으며 네 손에 든 그 막대기는 무엇인고? 돌 속에서 나온 미녀가 아뢰었다. 소녀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 동해에 있는 용왕의 딸이옵니다. 부왕마마에게 득죄하여 이 바위돌 속에 갇히어 귀양살이를 하는 중이온데 손에 든 것은 구석편이라 하옵니다. 구석편이라 듣지도 못하던 소리로다. 그래, 그건 무엇 하는 것인고? 구석편은 다름이 아니오라 말 그대로 돌을 모아가지고 다니는 채찍이옵니다. 그래, 그 채찍으로 돌을 몰아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이 채찍을 가지시면 아무리 큰 돌이라도 어디에나 제 마음대로 몰고 다닐 수 있사옵니다. 오, 과시, 훌륭한 보배로고. 하늘이 굽어 살피미로다. 용녀의 말을 들은 진시황은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다. 만리나 되는 장성을 쌓는데 구석편을 손에 쥐었으니 만리장성을 빨리 쌓게 된 데다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아리따운 용왕의 딸 용녀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런 영화가 다시 없었다. 이때로부터 그 신기한 구석편을 가지고 크고 작은 돌을 몰아다 장성을 쌓으니 장성은 하루에도 천리나 뻗어나갔다. 그 사이 용녀는 궁궐 속에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구석편을 넘겨준 그날부터 그 구석편으로 장성을 쌓아 속죄하고 어서 그리운 용궁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지만 진시황은 용녀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았다. 진시황은 수심에 잠긴 용녀를 불러놓고 물었다. 용녀는 이미 이 궁궐 사람이 되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며 웃음 한번 웃지 않는고? 네, 용왕의 딸로 황제님 전에서 거짓말 하오리까? 인간 세상이 좋다 하나 어찌 수중 세상에 비하며 아방궁이 좋다 하나 어찌 용궁에 비하리오까? 용녀는 부모 형제 계시는 용궁이 그리워 수심이 오니 하루빨리 그 구석편으로 장성을 쌓고 이내 몸을 용궁에 돌려보내 주옵소서. 용녀는 제 속신 말을 하며 진시황에게 자기를 하루속히 용궁에 보내달라 했지만 진시황은 그 말을 듣자 대노해서 소리를 질렀다. 안 될 소리다. 용녀는 들을지라. 하늘이 너에게 구속편을 주어 보냄은 금생 금세의 연분이니 어찌 인간 세상과 수중 세상을 구별한다는 말이냐? 네, 이제 장생 불로주로 너와 더불어 인간 세상의 무궁한 낙을 누릴지니 언감생심 돌아갈 생각을 말지라. 용녀는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는 진시황에게 메인 몸이 되어 하루하루를 깊은 궁궐에서 괴로운 날을 보내면서 속을 썩이었다. 이러구러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서 만리장성도 다 축성되고 용녀도 속죄되어 오매에도 그리던 용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진시황은 이제는 용녀가 제 것으로 된 줄로만 알고 밤에도 한시름 놓고 잤다. 그날 밤은 용왕이 조화를 부렸던지 하늘에 먹장구름이 꽉 덮여서 별 하나 볼 수 없는 캄캄칠야였다. 이날 밤 용녀는 진시황이 잠든 틈을 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궁궐을 빠져나와 검푸른 바닷가에 이르렀다. 헌데 용녀가 바다에 뛰어들기도 전에 뱃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그때 용녀는 분망 중에서도 자기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세에 남아있자니 그 무서운 궁궐에서 지긋지긋한 한 생을 보낼 일이 기가 막히고 그리운 용궁으로 찾아가자니 인간세의 종자를 뱃속에 넣고 그냥 갈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용녀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하느님이시여, 이 죄 많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용녀의 말이 끝나자 바닷가에 향기가 진동하고 갑자기 서리가 어리더니 용녀의 몸이 둥둥 하늘에 뜨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참으로 별 조화였다. 용녀는 아픔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아기를 순산하였다. 용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자 와 하고 울음을 터치는데 그 기계가 하늘에 미치고 땅을 뒤덮을 듯하였다. 용녀는 인간세의 사람이 아니고 수중에 사는 몸이라 모진 마음을 먹고 제 핏줄을 물고 난 아기를 바닷가 풀숲에 정이 눕혀놓고 보드라운 풀을 골라 뜯어 아기의 몸을 따뜻이 덮어준 후 푸른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다. 귀여운 아기를 남겨놓고 바다에 뛰어든 용녀는 그 후
다시는 인간세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항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하늘 땅을 마구 뒤흔드는 것 같은 애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히 생각하고 가보니 발가벗은 아이가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다. 항연이 우는 애를 보니 울음소리도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요 귀골이 또한 범인이 아니었다. 항연은 생각 끝에 그 애기를 안아다가 슬하에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는 자기 형님에게 주었다. 이 아이가 바로 역발산 거개새인 항우인데 훗날 항우는 장성을 쌓으며 백성을 괴롭히고 어머니 용녀를 짓밟은 진시황을 미워하여 유방과 함께 진나라를 멸하고 스스로 초패왕이 되어 한때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었다 한다.